대화방이 개설되었습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안 나와요? 이게 안 켜져 있구나. 방송국 이름이 창목으로 되어 있고, 그 주소가 엔티스 강이죠. 그래서 www.africatv.com 그죠? 슬래시 엔티스 강 그렇게 하면 바로 들어오죠. 남냠쩝쩝 최진수님이 들어왔고요. 열혈팬인가? 냠냠쩝쩝이 풍선도 날리고. 네. 풍선 고맙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또 해야 된다네.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에 이어서, 간단히 데이터 모델링 하는 순서, 그거 언급하고, 오늘 주요 주제는 이제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업에 가서, 현황 조사를 하고 업무 분석을 하죠. 그 업무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업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런 큰 덩어리만 이제 우선 구하죠. 그래서 그것들 간의 관계만 나타내는, 최초의 데이터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거 이름을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은 레벨로 치면은 기업 전체에 관련된 거라서 엔터프라이즈 레벨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해요. 엔터프라이즈 레벨 데이터 모델. 그 말인데, 그러니까 컨텍스트란 말은 배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잘 와닿지 않죠, 그죠? 배경이라는 말이. 어쨌든 기업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최상위 데이터들의 덩어리,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엔터티의 속성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티 이름하고 관계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요. 멤버 오더, 그리고 멤버,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 그리고 트랜잭션, 프로모션, 이렇게 6개의 엔터티가 있고요. 그것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속성이나 키나 이런 건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은 최상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들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만 입력한 모델을 그려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모든 엔터티,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티라고 하면은 그걸 실제 물리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섞어서 쓸게요. 그냥 엔터티, 테이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또 릴레이션이라는 말도 써요. 그때는 좀 와닿지 않죠. 그죠? 릴레이션. 릴레이션도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터티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테이블에 반드시 하나의 식별자가 있어야 돼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되려면은 속성 가운데에서 값이 한 번도 겹치지 않는 그런 속성이라야 식별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번,
군대선 군번, 이런 것들이 식별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은 식별자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식별자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식별자가, 하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속성으로 또 때로는 뭐 3개, 4개, 여러 개의 속성으로 묶어서 그 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컴포짓 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1번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멤버 오더, 그 다음에 멤버, 그 다음에 트랜잭션, 어그리먼트, 그리고 프로모션, 프로덕트. 요런 테이블들을 이거를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마스터 테이블. 그러니까 마스터 테이블이라는 거는 값이 그렇게 자주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데이터는 주로 검색하고 조회하는 데 쓰지 거기에 있는 값을 수시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멤버 크레디티드 프로덕트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안에 그려져 있는 거 두 개가 있죠. 2번 이 두 개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라고 하죠. 요건 언제 만들어지죠? 이런 어소시에이티브. 그쵸.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엔터티 간의 관계가 다대다일 때 그 다대다는 SQL 명령문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1대다 1대다로 바꿔줘요. 그래서 생긴 인위적인 파생된 그 엔터티라서 이런 거를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라고 하죠. 이 두 개는 지금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입력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ERWIN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ERWIN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하는 실습을 할 텐데 그때 보면은 여기 그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는 우리가 직접 입력 안 하고 그냥 다대다 관계만 그려놓고 이 CAD 그러니까 케이스죠. 케이스 프로그램이 자기 스스로 이 테이블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고도 덜 수 있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에는 기본적으로 키가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합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보면은 멤버 오더하고 프로덕트 그죠? 요 위에 있는 게 멤버 오더고 밑에 있는 게 프로덕트인데 이 두 개 테이블이 만나서 이 가운데 있는 멤버 오더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려면 이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의 키는 당연히 멤버 오더의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 프로덕트의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씩 와서 이 안에서는 이제 그게 포린 키가 되죠. 그죠? 남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 쓰면 무조건 그건 포린 키예요. 그 포린 키 두 개가 합쳐져야 그 안에 데이터를 식별할 수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쉬운 또 다른 예로 따진다면 우리 이제 학생하고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와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는 당연히 그건 다대다 관계죠. 그죠?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한 과목을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중간에 어소시에이트 엔터티로 만들어져요. 그때 그 성적을 우리가 조회를 하려면 학번만 가지고는 조회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뭐 40개 과목을 들었다고 하면 40개 성적이 쫙 거기 나열될 텐데 그 중에 어떤 성적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목 코드가 필요하죠. 과목 번호. 그래서 학생 번호하고 과목 번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지만 그 성적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검색을 한다는 거는 검색 조건을 정확히 줘야지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적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즉 검색 그 키는 식별자죠. 그거는 두 개의, 즉 학번과 과목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개의 그 속성이 합쳐져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그 키 베이스드 데이터 모델에서는 그냥 키만 넣어주는 거예요. 앞에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에서는 엔티티 이름만 썼죠. 그거와 관계, 그죠? 여기다가 이제 키만 추가한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면 모든 엔티티 간의 관계는 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R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키만 이해를 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그 일부러 여러분이 처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키를 다 알려줬어요.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해보면 알겠지만 키를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전체 이해를 못해도 그냥 키만 가지고 여러분이 선을 그리면 다 맞도록 돼.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키를 가지고 릴레이션십, 이 카디널리티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그걸 계속 앉아서 끙끙거리죠. 그리고 그려놓으면 틀리고. 그래서 이 키를 이해하는 게 이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진짜 열쇠예요. 그게 키예요. 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이건 뭐 우리 실무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테이블은 그 밑에 서브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 상속 관계가 생기죠. 예를 들어 커스터머에 뭐 페이트론이 있고 비지터가 있다. 뭐 그런 상위 그룹이 있고 하위 그룹이 있는 경우. 그거와 유사한 케이스죠. 그래서 엔터티도 상위 엔터티가 있고, 그러니까 슈퍼 엔터티죠. 그 밑에 딸려 있는 서브 엔터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프로덕트가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머천다이즈라는 게 있고, 뭐 타이틀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타이틀은 다시 뭐 오디오 타이틀인가요? 비데오 타이틀, 게임 타이틀. 이게 아마 비데오 가게의 데이터 모델인 것 같아요. 그 타이틀이라는 게 영화 제목이죠. 그 비데오에 써 있는 영화 제목이 오디오가 있고 비데오가 있고 게임 타이틀,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 슈퍼 타입이 프로덕트고 그거의 서브 타입이 머천다이즈와 타이틀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프로덕트가 있고, 타이틀은 다시 세 가지 오디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서브타이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화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모아서 상위 개념을 만드는 걸 일반화한다 그러죠. 또 이거 설명을 해야죠. 교통수단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이 뭐 자동차, 뭐 헬리콥터, 뭐 그 기차, 비행기, 다양한 생각이 나겠죠. 배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스페시픽한 거죠. 근데 이것들을 크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뭘까요? 여기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죠? 해상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탱크, 뭐 트럭, 버스, 오토바이 이런 거는 다 육상교통수단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나가는 거를 제너럴라이즈 한다고 그래요. 일반화시킨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단계 그 제너럴라이즈 시키면 육상, 해상, 공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뭐 군도 그렇게 나누잖아.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또 상위 개념이 있을 수 있죠. 뭘까요? 그렇지. 답을 안 해. 윤승환. 교통수단. 교통수단이죠.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이동수단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교통수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는 슈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엔터티죠. 슈퍼 엔터티. 그 밑에 육상, 해상, 공중이 있고 그거를 다시 또 세분화시키면 육상에는 뭐 오토바이, 버스, 택시, 무슨 트럭, 뭐 이렇게 기차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걸 또 나눌 수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2륜차, 3륜차, 4륜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범주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일반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뭐 보고서 쓰고 답을 쓰고 그럴 때 내가 어느 수준에서 이 일반화, 그 특수화를 수준에 맞춰야 되는가. 그거는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때는 최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상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제품이 이렇게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거를 다시 타이틀이라고 하는 제품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ERWin 가지고 실습할 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ully attributed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이 다 망라된 그런 엔터티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게 이게 바로 fully attributed 데이터 모델이죠. 여러분이 그 모델링 이론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하는 과정을 차원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업무 분석을 하면은 일단 팩트들을 모아요. 그죠? 사실들을.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뭘까?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속성들은 뭐로 기록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의미 부여를 하고 조각들을 모으죠. 하나하나. 즉 엔터티를 찾아내고 속성을 찾습니다. 그런 과정은 몇 차원일까요? 혹시 아는 학생이 있어요? 모델링의 차원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모델링 수업 듣는 학생 아무도 없나요? 그렇죠. 1차원이죠. 그게 1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이 되려면 관계 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관계 모델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게, 그 모델링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할 때 엔터티 R이 뭐예요? 릴레이션 있잖아. 그죠? 관계. 엔터티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하는 거라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선은 2차원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엔터티를 찾고 속성을 찾을 때는 1차원 모델링, 그때는 아직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엔터티 간의 관계를 이제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두 개의 엔터티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혼자 한 엔터티 안에서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디그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디그리 종류가 유너리, 하나의 엔터티에서 자기네들끼리 관계를 갖는 경우, 그 바이너리는 두 개의 엔터티가 관계를 갖는 경우, 그게 가장 흔한 거죠.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해보면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이 가장 흔해요. 이제 가끔
터너리, 세 개의 엔터티가 모여서 하나의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예에 있었죠. 뭐 드물긴 하지만 네 개가 그 엔터티가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5개가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되게 희박하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걸 디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그리가 2개 이상 모인 그런 관계를 모델링하는 게 2차원 모델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fully attribute data 모델 하면 이걸 자체로만 보면 2차원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은. 근데 이 그림이 3차원이 되려면 이게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3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보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엔터티들이 다 한 화면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건 이제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는 시험을 볼 때는 1차원 모델링, 2차원 모델링 테스트를 해요. 기본적인 걸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3차원 모델링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완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이걸 우리가 3차원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3차원인지 2차원인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우선 2차원은 확실해요. 근데 이게 3차원이 되려면 이 정보 시스템의 성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그 프로세스 모델하고 이 데이터 모델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럼 이제 3차원 모델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모델링을 잘했다, 데이터 모델링을 잘했다 소리를 들으려면 가능하면 모든 모델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보 속성 얘기할 때도 단순한 정보가 좋다. 간단한 정보. 그죠? 그렇지만 뭘 빼먹으면 안 되죠. 간단을 강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중요한 걸 빼먹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 완전하면서도 간단한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으면서도 간단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심플하고 같은 의미인데 A good data model is essentially non-redundant. 본질적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예, 이건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하면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그때 필요 없는 속성들이 여기저기 중복되게 나타나는 모델링은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모델이 좋은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중복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A good data model should be flexible and adaptable to future needs.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이 쉽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업무라는 건 계속 확장되고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도 조금만 수정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한 모델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이 플렉서블 유연한 그 모델 방법,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연한 것이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에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그래서 지금은 책에는 이제 세 가지 모델이 나왔다고 그랬죠. 하이라키컬 모델, 또 뭐죠? 하나가 지난번에도 반복을 했는데 네트워크 모델, 그죠? 하이라키 모델, 네트워크 모델,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경직된 것이 하이라키 모델. 그거는 조직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다음이 이제 네트워크 모델이죠, 중간이. 네트워크 모델은 하이라키컬 모델보다는 좀 유연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업무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그야말로 모든 데이터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를 추가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점은 이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이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검색을 할 때는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SQL 명령을 아니까 그 조인이라는 말을 알겠죠. 조인. 여러 개 테이블을 합쳐서 거기서 우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흔하게 일어나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검색 속도가. 근데 그거를 70년대 이럴 때는 뭐 PC도 사실 성능이 되게 안 좋을 때죠. 뭐 76년에 PC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그 대형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만도 못해요. 그 처리 속도가. 근데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돌리면 거의 뭐 다운되다시피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형 모델이 되게 유연하고 사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어도 이거를 바로 상품화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컴퓨팅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 하나가 한 70년대 은행이 쓰던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아요. 지금 그 정도로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가 뭐 뻐걱대는 그런 걸 걱정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제 데이터들을 가능한 한 독립시켜서 관계만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에 이제 결정판이 바로 정규화라고 하는 거죠,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A data analysis technique that organizes data into groups to form non-redundant, 그죠? 중복을 최소화하고 stable, 안정화되어 있고 flexible, 유연하고 and adaptive entities, 그 적응이 쉽게 되는 그런 엔티티들로 형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그룹화하는 그런 기법, 분석 기법을 이제 정규화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화는 이론적으로는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normal form, second normal form, third normal for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fourth, fifth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3단계, 3차 정규화 모델만 해도 거의 완벽한, 그 왜 인테그러티라고 하죠? 데이터의 정합성, 통합성 이런 거를 유지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되게 3차원, 그러니까 3차 모델링까지 합니다. 정규화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익히는 게 이제 오늘의 과제예요.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고 또 다양한 예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자, 1차 모델링은,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는 뭐냐면, 한 셀에, 여러분이 엑셀을 생각해 보세요, 엑셀. 엑셀에 보면은 그 컬럼과 로로 돼 있죠. 엑셀이. 그래서 가로축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고, 세로축에는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엑셀 화면 보면. 그러면 A1 셀, 머리에 떠오르세요? A1 셀. A1 셀이면 가장 왼쪽 귀퉁이 위에 있는 셀이에요. 거기에 이제 값을 입력할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취미를 입력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취미. 근데 뭐 융통성 없는 사람은 취미가 하나밖에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가 0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활동이 다양한 사람들은 취미가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음악 감상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러면 그 한 셀에 그 입력이 다 안 되잖아요. 취미를 입력해라 그랬더니 한 셀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입력을 하면 거기다 컴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독서 컴마 여행 컴마 뭐 영화 감상 컴마 음악 감상 컴마 이런 식으로 이거가 1차 정교화가 안 돼 있는 거에 예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한 셀에 한 값만 넣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나중에 검색할 때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그 값을 디스플레이 할 때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모든 셀, 그러니까 저장 장소죠. 셀에는 값을 하나만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에 2개 이상의 값이 등장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쪼개야 됩니다. 여러 개의 셀로 나누어야 돼요. 그게 1차 정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좀 이따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normal form은 뭐냐면 요거는 그 다대다 관계에서만 발생해요. 모든 데이터들이 바이너리 그 관계만 갖는다면 두 개의 테이블끼리만 연결을 다 시킨다면 이 second normal form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요거는 그 두 개 이상의 엔티티로부터 프라이머리 키를 받아와서 아까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의 키는 두 개의 프라이머리 키로 형성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두 개의 속성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만 이 세컨드 노멀 폼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partial dependence라고 표현을 해요. partial dependence. 그러니까 부분 종속성.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의 그 속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키의 속성이, 그러니까 키의 속성이 있고요. 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키가 아닌 거는 다 넌키 애트리뷰트죠. 그죠? 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의 속성이 뭐 수십 개가 돼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키 애트리뷰트, 나머지는 넌키 애트리뷰트. 기억하겠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키 애트리뷰트가 뭐죠? 학번. 맞아요.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주민번호도 우리가 프라이머리로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주민번호도 식별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넌키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그 다음에 뭐 성적, 그 키, 몸무게, 온갖 속성을 다 집어넣어도 그건 다 넌키예요. 넌키. 그죠? 그 다음에 과목의 프라이머리 키는 뭐죠? 과목 번호. 예. 그 나머지 거는 다 넌키예요. 됐죠? 이제 키와 넌키라는 거 구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 테이블이나 과목 테이블에는 이 세컨드 노멀 폼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속성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적 테이블을 봅시다. 성적 테이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때문에 자꾸 그 성적 테이블을 하는 거예요. 성적을 알려면 학번과 과목번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속성이 모여서 프라이머리 키가 됐죠. 그럴 때 이 세컨드 노멀 폼이 혹시 위배됐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두 개의 속성이 합쳐져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가 될 때. 그래서 그 넌키 애트리뷰트들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프라이머리 키에 다 종속이 돼야 돼요. 어떤 놈 하나가 학생에만 속성, 그러니까 학번에만 종속이 된다든지 또 어떤 속성이 넌키가 과목 번호에만 종속이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세컨드 노멀 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기억을 해요. 세컨드 노멀 폼은
두 개 이상의 속성들이 모여서 프라이머리 키가 될 때만 발생한다. 그리고 모든 non-key attribute, 키가 아닌 속성들은 반드시 그 합성된 두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그 프라이머리 키에 완전히 종속이 돼야 된다. 어느 특정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에만 종속되는 놈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만 지금은 기억을 하고요. 이따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세 번째 정규화는 뭐냐면, 이거는, transitive dependence라는 말을 써요. transitive. transitive라는 것이 이전하다, 뭐를 이사하다, 이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n-key attribute끼리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모든 non-key attribute들은 프라이머리 키에만 다 종속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에 나머지 그 속성들은, non-key 속성들은 다 그 학번 갖고 식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끼리, non-key 속성들끼리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종속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3차 정규화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일단은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데이터를 이제 실제 보자고요. 실제 여러분이 기업에 가서 데이터 수집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엔터티가 뭐고 거기에 속성이 뭐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데이터 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런 데이터를 그냥 문서를 줍니다. 주문서 양식 같은 걸 이런 게 주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주문서 양식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 분석할 때는 그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양식들을 최대한 모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주문서를 그대로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문서에는 주문 번호가 있고요. 주문일,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주문서에.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여기서는 지금 3개의 제품이 있고 제품 번호,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완성은 덜 됐지만 밑에 금액 밑에 합계가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문서를 보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데이터 그 모델, ER 다이어그램이 쫙 머리에 떠오를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해 봅시다. 이 주문서에 테이블이 몇 개가 지금 연결이 돼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3개, 2개, 3개, 3개. 그러니까 3개까지 생각한 사람은 뭐죠? 3개 테이블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제품, 고객, 주문. 제품, 고객, 주문. 요 정도 제품, 고객, 주문 3개의 테이블을 생각할 정도면 한 80점. 뭐가 빠졌을까요? 답이 안 나오네요. 오, 누구야? 진재환. 주문 내역. 그쵸? 주문 내역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4개 테이블이 생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서 양식을 보고 4개 테이블을 머릿속에 쫙 떠올린다 하면 그러면 90점 이상은 맞아요. 일단.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주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기록을 한다면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문 번호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주문 날짜, 그죠?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품 번호,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네모 한 칸이 한 셀입니다. 네모 한 칸이 한 셀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컬럼 이름이 써 있죠. 그게 이제 필드명이에요. 그래서 오더 넘버, 오더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3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엑셀에 만약에 데이터 입력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오더 넘버 2157은 1, 2, 3차 정규화에 어디에 걸리나요? 그냥 한 셀만 봅시다. 데이터. 근데 한 셀의 데이터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어떤 정규화 모델이죠? 정규화 몇 단계죠? 그쵸? First Normal Form이죠. 그러니까 1차 정규화 문제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2157이라고 한 셀에 값이 들어갔어요. 1차 정규화 문제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2157 셀만 보면 답을 써봐. 없죠? 왜냐면 한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근데 쭉 가봅시다. 그러면 오더 데이트, 커스터머 넘버 다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드레스라고 해서 종로 뭐 133번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폰도 그렇고. 근데 프로덕트 넘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번호가 3개가 들어갔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디스크립션도 3개고 어마운트도 3개고 유닛 프라이스도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밑에 그 2158 데이터를 봐도 거기도 프로덕트 넘버가 2개가 들어가고 디스크립션 다 2개씩 들어갔어요. 그죠? 이러면 이건 정규화된 모델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로는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나 마이에스큐엘이나 이런 모델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는 지금 1차 정규화를 어긴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내야 돼요, 이제. 별도의 테이블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1차 정규화를 아예 그냥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만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1차 정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또 문제가 되나요? 여기에는 모든 셀에 값이 하나씩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1차 정규화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주문 번호 2157, 그게 3번이 반복되고, 제품 번호, 그거는 반복 안 되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이명훈. 3번 반복되고, 주소도 또 똑같은 게 3번 반복되고, 전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non-redundant한 데이터 모델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건 중복이, 이 간단한 예인데도 이렇게, 여러 값들을 자꾸 중복해서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합니다. 그래서 3개의 테이블로 지금 쪼갰거든요. 3개의 테이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합시다. 1차 정규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비정규화 이 테이블에서 일단 그 프로덕트 넘버하고 따라다니는 게 디스크립션, 그죠? 어마운트는 아니네요. 프로덕트 넘버 디스크립션 요거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BD307은 로얄 베드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게 뭐가 있나요? SP120. SP120은 듀크 소파고, 그 둘은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죠? 즉, 프로덕트 넘버를 알면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언제든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바깥으로 빼내면은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규화. 아까 데이터는 같은 거예요. 그 제품을 빼내고, 저 맨 밑에 있죠? 제품. 제품 번호가 있고, 제품명, 그리고 단가. 그 제품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제품, 주문하고 제품 번호,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만 넣고 수량. 이렇게 만들었어요. 테이블 하나. 그리고 주문 고객. 여기서는 주문 번호와 고객명. 이렇게. 그래서 주문 번호가 2157, 2158, 2159가 있고요. 주문 일자.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한 명의 고객이 하루에 한 번만 주문했다는 걸 가정한 거예요. 실제 우리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죠. 고객 이름을 알면 이명훈이라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 번호를 알아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문 고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뭐죠? 주문 번호죠. 주문 번호예요. 그 나머지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전부 넌키예요. 그죠? 넌키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종속 관계를. 근데 지금 고객 이름과 고객 번호가 종속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객 번호, 주소, 전화가 다 고객 그 번호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고객 번호만 알면 고객 이름도 알 수 있고 주소도 알 수 있고 전화번호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자기네들끼리 넌키 애트리뷰트 종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차 정규화를 어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넌키, 키도 아닌 놈들이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좋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로 따지면 노예들끼리 종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인도 없이. 그러니까 모든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이 돼야 되는데 노예들끼리 종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넌키 애트리뷰트 간의 종속 관계는 몇 차 정규화를 어긴 거죠? 그렇죠. 3차 정규화를 어겼죠. 그래서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따로 떼어내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정규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수량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문 제품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두 개만 남고 그러니까 속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하나, 한 그룹, 그 다음에 수량 하나, 이렇게 딱 두 개 속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도 부분 종속이라는 게 안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제품에도 보면 어때요? 제품 테이블을 보면 제품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 제품명과 단가는 넌키죠. 넌키 속성들인데 얘들은 다 제품 번호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품 번호 하나만 알면 제품명과 단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완전히 노멀라이즈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제품과 제품은 이미 정규화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왜냐면 키와 넌키들이 완전 종속 관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문 고객 가운데 있는 테이블은 아직도 그 키가 아닌 놈들끼리
종속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고객 번호에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종속되기 때문에 이런 non-key attribute 간의 종속관계는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따로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정교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아까 4개 나온다 그랬죠? 이거예요. 고객 테이블이 있고, 저 밑에 제품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이 있고요. 그 주문 테이블이라는 게, 맨 꼭대기에 있죠? 주문 고객 테이블. 주문 테이블. 그리고 주문 내역이 주문 제품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4개로 쪼개는 게 정상적인 모델링이죠. 자, 요거는 보통 인사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인사 관리 업무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식의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3차 정교화까지 된 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테이블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자기네들끼리 어떤 종속관계를 갖는 게 있나? 부서 테이블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뭐죠? 부서 번호. 부서 번호는 겹치지 않죠. 1, 2, 3, 4 이렇게 다 다르고. 그리고 부서명, 부서장 번호, 부서장 발령일. 이 3가지는 전부 부서 번호에 종속되죠. 그래서 이거는 3차 정교화가 다 끝난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위치. 프라이머리 키가 부서 위치죠. 그죠? 그리고 위치가 non-key 애트리뷰트고, 이건 뭐 되게 간단하잖아요. 뭐 종속관계를 따로 가질 만한 건덕지가 없죠. 이건 아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3차 정교화가 끝난 거다. 직원 번호,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나머지 이름, 주소, 생년월일, 호봉, 소속 부서 번호, 상사 직원 번호. 이 소속 부서 번호는 포린 키죠. 이 위에 부서에 부서 번호가 온 거잖아. 그죠? 그리고 상사 직원 번호는 어디서 왔나요? 이런 게 자꾸 보여야 돼요. 뭐요? 직원 번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이게 디그리잖아요. 그 엔티티가 혼자인데, 직원 테이블 혼자인데, 그치, 리커시브 릴레이션이죠. 그 디그리가 유널이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네 안에서 키끼리 지금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 직원 번호가 앞에 프라이머리 키로 있는 놈이 상사 직원 번호로 다시 가서 쓰이면서 리커시브 관계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걸 유널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사 직원 번호도 뭐 non-key attribute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도 완전히 3차 정교화가 끝난 테이블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테이블을 보면 직원 번호가 있고, 근데 직원 번호 갖고 식별이 될까요? 왜 안 되죠? 그 직원이 만약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러면 같은 직원 번호가 3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식별자는 무조건 그 값이 한 번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원 번호가 여기 지금 2개 있는 것도 있고 3이 있는 것도 있죠. 201은 2번 나오고 215는 3번 나왔어요. 이러면 식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양가족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합치면
가족이 이름이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은 이상미와 김기수라는 그 두 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201 이상미, 201 김기수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그게 합성키죠. 그러면 그 두 값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식별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직원 번호와 부양가족 이름을 합친 겁니다. 이 15도 마찬가지죠. 직원 번호와 부양가족 이름을 합치면 세 개가 다 다른 식별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직원 번호와 부양가족 이름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넌키예요. 거기에 이 직원 번호와 부양가족 이름을 합친 거에 생년월일 성별 관계자는 다 종속되죠. 그래서 이것도 3차 정규화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child parents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찾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 테이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자식, 부서,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 위치. 그렇죠. 부서와 부서 위치. 그러니까 parents child가 되려면 그 엄마가 되는 그러니까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한테 가서 거기서 식별자의 일부로 역할을 하면 parents child가 돼요. 지금 부서 번호가 이쪽 부서 위치에 가서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그죠? D1이 이렇게 글로 갔단 말이야. D2, D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더. 그치. 직원과 부양가족. 직원 번호, 프라이머리 키가 부양가족 테이블을 식별하는데 식별자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직원 번호가. 단일로는 안 되죠. 직원 번호 하나만 갖고는 식별이 안 되지만 부양가족 이름이랑 합쳤을 때는 돼요. 근데 어쨌든 식별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나온 용어인데 어느 때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다, 지웠다 할 때 자식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보다 먼저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불가능하잖아. 그죠? 먼저 부모 테이블을 만들고 그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자식 키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때문에 parent, child, entity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지울 때 테이블을 지울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테이블은 지웁니다. 그때도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지워야 될까요? 부모부터 지워야 될까요? 자식부터 지워야 될까요? 좀 냉정하긴 하죠. 자식부터 지웁니다. 왜냐면 자식 테이블 안에 있는 그 키는 사라져도 직과가 사라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테이블을 먼저 지우려고 하면 그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 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함부로 죽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싼 DBMS가 아니면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이런 MySQL이나 MySQL은 지금은 이제 상품화가 됐다고 그래요. 초창기에 나왔을